거대한 건물들이 먼지 구름을 날리며 주저앉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7년이나 흉물로 방치됐던 초고층 아파트 15개 동. 이게 철거되는데 걸린 시간은 딱 45초에 불과했습니다. 곧 이어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선 나쁜 소식들이 줄줄이 전해졌습니다. 철거를 단행하고 한 달 뒤에 이 아파트의 개발사였던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해서 충격을 주더니 3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수낙차이나와 완다그룹 계열사가 위기에 몰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중국에서 가장 탄탄한 민간 부동산 회사로 알려진 1위 비구이 위안까지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불씨는 금융으로도 옮겨붙었고 세계는 점점 불안한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먼저 감지한 건 대만 미디어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만 TV엔 중국의 빈집들, 그 중에서도 짓다가 말고 버려진 일명 란웨이 러우 현상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선금을 받고 집을 짓다가 자금줄이 막히자 방치한 미완성 건물들이죠. 중국 여기저기서 썩어가는 아파트들과 전재산을 털어놓고도 정작 아파트를 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된 집주인들의 항의 시위, 갈 곳이 없어서 짓다만 폐건물에 텐트를 치고 사는 집주인들과 심지어 폐건물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도됐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추모관이 된 아파트 단지 모습인데요. 중국 당국이 야심차게 개발을 추진한 텐진시 빈하이 신구의 빈 주거 단지에 하나둘 납골당이 들어서서 아예 묘지가 돼버렸고 일대 건물 16곳에 무려 10만 개의 유골함이 안치된 걸로 전해집니다. 아파트 값이 묘지보다 싸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역에 이렇게 버려진 빈집들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중국 서남대학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아파트 중에 20%, 그러니까 1억 3천만 채쯤이 빈집이라고 하는데 그 뒤로도 수요보다 공급이 30에서 50% 많았다고 하니까 그동안 빈집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야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마구잡이식 신도시 개발 탓도 있습니다. 일명 유령도시 현상인데요. 내몽골 자치구 윈난성, 항저우, 텐진 등 중국 전역에 50곳쯤 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곳 내몽골 자치구의 어얼도스시. 계획은 인구 100만 명이었다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윈난성 쿤밍의 스플렌더시티도 비슷한 모습이죠. 제일 기괴한 건 뉴욕, 파리, 런던을 모방한 짝퉁 삼총사입니다. 아까 납골당이 생겼다고 했던 그곳, 중국의 맨해튼이라는 텐진의 빈하의 신구와 중국의 파리를 표방한 항저우의 텐두청, 런던을 모방한 상하이의 템스타운은 나중에 인구가 조금 늘긴 했지만 계획과 많이 달라서 서구 미디어로부터 여전히 유령도시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밖의 사례인데 여기 남부 말레이시아의 포레스트 시티는 아까 언급한 부동산 개발 회사 비구이 위안이 70만 명 거주를 목표로 건설한 신도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건설이 중단됐고 현재는 9천 명만 거주하는 사실상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아파트만 짓다 말고 버려진 게 아닙니다. 여기 목조 호텔은 공사비만 340억 원이 투입된 99.9m짜리 초대형 호텔인데 지역의 관광 명물로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폐허로 버려졌습니다. 이건 텐진의 골드 파이낸스 117 빌딩, 2008년부터 짓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2015년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멈춘 뒤에 벼락까지 맞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사실 중국 부동산의 거품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어서 과거에도 허허벌판에 무작정 건물을 짓는 이런 식의 개발에 대한 비판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성공적인 방식이었어요. 가난한 나라가 개발을 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자본 조달이잖아요. 중국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선분양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짓지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면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개발사에 내고 개발 회사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개발 회사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덕분에 시장은 활성화됐습니다. 물론 개발사가 도산하면 그 피해는 선분양받은 집주인들이 전부 받는 구조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란웨이 러우가 생긴 이유입니다. 이 제도는 초고속 성장의 동력이 됐습니다. 1990년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중국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에 밀려드는 노동자들의 주택 수요가 폭발했는데 선분양 제도를 통해서 자본의 문턱을 낮춘 덕에 공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도시화 속도가 워낙 빨랐고 인구 자체도 놀라운 속도로 상승했으니까요. 여기에 상황을 악화시킨 다른 변수도 있었는데 남초 현상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자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1980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고 이후 중국에서 남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죠. 보세요. 다른 나라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성비 불균형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2000년대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신부를 찾으려는 예비 신랑들이 아파트 매매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맹렬하게 부풀어 오르던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주저앉게 됐을까요? 전 세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수요가 줄어든 이유겠죠. 그건 중국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때문입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2014년 9억 9,700만 명에서 이미 2021년에 9억 8,600만 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2099년에는 4억 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인 탓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장률은 떨어지고 청년 실업은 20%를 넘길 정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탓도 있고 미국의 견제도 있고 인도, 베트남 같은 후발주자들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의 지난 20년 성장률 그래프인데 저성장이 확연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공급은 여전히 10%에 육박하는 과거의 고성장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이고 동시에 뜻밖의 원인인데 일련의 상황, 그러니까 헝다그룹이나 비구이 위안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50억 아파트까지 공사가 중단되는,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혼란이 사실은 중국 정부의 의도였다는 해석인데 시작은 2020년 발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세계의 레드라인을 만족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갑작스러운 데다 매우 엄격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차례로 위기에 몰립니다. 2021년 세계를 놀라게 한 헝다의 디폴트 사태는 중국 당국이 내린 이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자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일종의 구조조정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민간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구조조정의 주요 타깃은 사실 지방정부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LGFV라는 특수법인을 통해서 모은 투자금으로 다리 놓고 도로 닦고 아파트 개발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왔는데 IMF에 따르면 이 부채의 규모가 약 66조 위안, 우리 돈으로는 1경 2,400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 돈이 첨단 산업 대신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손쉽게 돈을 버는 게으른 자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온라인에서 종종 조롱거리로 회자되는 이런 믿기 힘든 부실 프로젝트들이죠. 당국은 지방정부의 돈줄을 조여서 산비탈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황당한 투자 대신에 돈이 생산적인 곳에 가도록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대목은 중국의 빈집이 넘쳐난다고 해서 서민들이 살 집이 충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흔히 간과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평등과 복지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사회입니다. 근데 보세요. 베이징에서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일까 싶은 이런 방들조차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숙을 하는 일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젊은이들이 집을 포기한 일도 흔해졌는데 베이징 번화가의 30평 아파트 한 채 값이 20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베이징 직장인 월급이 평균 130만 원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건 중국 당국이고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더 큰 위기, 아마도 정치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이 부동산 구조조정을 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맘먹은 구조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입니다. 부동산은 중국 GDP의 30%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산업이죠. 게다가 평범한 중국인 가정인 경우에 자산의 70-80%가 집에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줄면 물가가 하락하고 일자리가 줄어서 가계 수입이 추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리를 끊자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동산 부양입니다. 한국 정부가 반복해서 빠지는 유혹이죠. 하지만 거품을 놔둔 채 부동산을 부양하게 되면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돈이 흘러들어가고 구조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딜레마 역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부 유화 조치가 있었지만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중국 정부는 단기 부양의 유혹에 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 거품을 빼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뒤흔들 중요한 질문입니다.